자, 오늘은 베토벤의 운명에서 운을 살펴볼게요. 자, 베토벤은 1770년 12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774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자, 왜 갑자기 할아버지를 언급을 하냐? 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774년 이때가 무자대운 갑오년이에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바로 갑오년이라는 겁니다. 지금 베토벤은 임일간이죠. 그리고 월지가 자예요. 그래서 월지 하단전에 통근했기 때문에 베토벤은 신강합니다. 강해요. 근데 이제 이 베토벤의 이 강함을 좀 약하게 좀 갉아먹는 기는 화죠. 화와 수는 충돌하니까요. 그러면 이 갑오년은 화가 활활 타오른 때입니다. 목생화해서 이 천간에 있는 갑이 지지에 있는 오를 더 상해 주니까요. 그러면 이 화라는 운은 베토벤 입장에서는 불리한 운이에요. 물론 베토벤은 신강하니까 이 화도 얼마든지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불리한, 하지만 베토벤은 이때 뭐 어린아이고 건강하니까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형태로 나타난 거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왜 베토벤한테는 불리하냐? 할아버지는 궁정의 악장이었어요. 음악가로서 정도를 걸어가신 거죠. 그리고 아버지도 궁정 가수였기 때문에 음악가였지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또 베토벤이 어릴 때는 베토벤을 통해서 모차르트만큼 어떤 돈과 명예를 얻어보고 하고 또 베토벤을 다그친 경향도 있었고요. 그래서 베토벤의 운명에서는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가 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774년 갑오년이라는 베토벤한테 불리한 운이 들어오면서 나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갑오년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베토벤이 사망하는 그때의 대운이 갑오대운이었습니다. 반복하면 베토벤의 할아버지는 갑오년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베토벤은 갑오대운이 시작할 때 사망합니다. 자, 1778년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베토벤이 8살이 되는 때인데 이때 첫 대중 공연을 합니다. 물론 이 베토벤의 아버지는 모차르트만큼의 인기를 발했어요. 신동으로 소문나길 바랬어요.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모차르트만큼으로는 부각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8살에 대중 공연을 한다면 이건 천재임은 분명하죠. 그래서 그 재능만큼은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대운이 바뀌었어요. 기축대운. 그리고 세운은 무술년입니다. 그러면 기축도 관성이고요. 무술도 관성이죠. 대운과 세운으로 몽땅 관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베토벤이 식약하다라면 이 관성이 들어올 때 본인이 무너지겠죠. 하지만 베토벤은 신강하기 때문에 이 관성을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었고 이 관성을 바로 명예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명예의 관성을 이용해서 대중 공연을 하고 그리고 또 재능도 인정받게 되는 또 명예를 얻는 기회로 삼게 된 겁니다. 자, 1781년 이때는 평생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궁정음악가인 네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네페한테서 음악의 기초를 제대로 배우게 되죠. 물론 그 전에 아버지한테 배웠지만은
제대로 배운 것은 이때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네페는 오르가니스트였어요. 그래서 이 네페를 따라서 무급으로 오르간 그 보조 연주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운은 여전히 기축대운이고요. 이때가 신축년입니다. 그러면 베토벤은 이미 일간이기 때문에 이 시는 정인이죠. 자, 인성은 외부에서 뭔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공부하는 거죠. 공부라는 게 남의 말, 남의 기술을 내가 습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신이라는 정인 기운을 이용해서 네페라는 은인을 만났고 네페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 신정인은 세운에도 통근하고 대운에도 통근하기 때문에 이 정인이 잘 발동한 거고요. 그리고 모차르트 같은 경우도 음악 활동할 때 있어서 이 신이라는 길을 적극적으로 썼어요. 그리고 베토벤도 이 신이라는 이 충만한 길을 이용해서 음악 활동을 공부하는데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1783년으로 갈게요. 여전히 기축대운인데 기축개인이 지웠어요. 자, 이때는 첫 번째 출판물인 피아노 소나타 1번을 발표하게 됩니다. 세우는 개면연이고요. 그러면 이 개는 베토벤 입장에서는 겁재예요. 그럼 이 겁재의 효과가 뭐가 있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물론 베토벤은 그 전에 뭐 대중 공연도 했고 해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내 공연 자리에 온 사람 뿐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내 작품을 출판함으로 인해서 그 출판물을 통해서 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내가 발표한 이 악보를 통해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개라는 겁재의 기가 이 대운, 축에도 통근하고요. 그리고 월지에도 통근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개는 대운, 기와 기계충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운에 보면 묘 중에 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묘와 이 대운, 기 사이에 또 을기충도 일어납니다. 이 묘 안에는 갑과 을이 있는데 을, 기충이 일어나죠. 그러면 기계충에서는 겁재, 정관, 그리고 을기충에서는 상관, 경관. 그래서 이 겁재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기, 정관을 계속 건드리기 때문에 이 관을 또 명예를 얻는데 또 쓰게 된 것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베토벤이 신약했다라면 이렇게 겁재가 강한 이때에 뭐 사건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불행으로 빠질 확률이 커요. 하지만 베토벤은 신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은 사람을 만나는 유리한 운으로 잘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같은 운이라 하더라도 같은 기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즉 내가 신강하냐 신약하냐에 따라서 그게 나한테 행운으로 즉 행복으로 혹은 불행으로 이렇게 달리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1784년으로 가볼게요. 자, 기축대운이고요. 이때는 갑진년입니다. 자, 임일간이면 갑진은 세운에서 목이 강하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식신이 되겠습니다. 갑은 식신.
식신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내 뜻을 제대로 펼쳐나가는 거죠. 언행으로. 근데 베토벤은 음악가잖아요. 그리고 음악가는 나의 내면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 음악가 입장에서는 이 식신은 아주 유리한 거죠. 그래서 1784년에는 베토벤이 쾰른 이 선제후가 소속된 제후에 소속된 교회의 정식 오르가니스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네페를 따라다니면서 보조 오르가니스트였다면 이제 1784년에는 정식 오르가니스트가 된 거죠. 그러니까 14살 때 이미 정식 직책을 맡게 된 겁니다. 자, 갑 식신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 갑이 바로 연지, 여기에 통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의 간판이 바뀌게 된 겁니다. 간판이라는 것은 뭐 내가 이력서에 쓸만한 그런 내용을 간판이라 표현할게요. 그러면 나는 오르가니스트가 됐어요. 정식이 됐어요. 그럼 이력서에 쓸만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연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내가 취직할 수 있을까 뭐 등등 어떤 내 이력서상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간판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원인과 살펴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연주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1786년 이때는 베토벤의 인맥이 확 확장이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대운이 바뀝니다. 자, 경인대운이고요. 자, 경인대운이 이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세운은 병원년이고요. 자, 그러면 이 경인대운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이 대운과 연주가 일치하죠. 그래서 이 대운, 경인 대운이 베토벤의 운명, 이 경인 연주를 강하게 깨웁니다. 즉 베토벤의 상단전, 얼굴 쪽으로 주로 모여있는 이 기를 강하게 활성화시키고요. 그러면 이 인중에는 무병갑, 갑이 있어요. 그리고 갑, 경, 충 하기 때문에 연간에는 경평인이 강하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은 연간에 있다는 것 이유 1 그리고 지지와 갑경충을 한다는 이유 2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이유 경인대운이라는 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연간 경인이 아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활성화가 돼요. 근데 이제 이 경이 베토벤 입장에서는 편인이잖아요. 다수의 사람들은 이 편인의 길을 잘 못 써요. 그러니까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그 온갖 생각을 거짓으로 채우고 또 거짓이 가득하다 보니까 끼리끼리 만난다고 사기가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괜히 사기꾼 만나면 좋아 보여서 사기당하고 뭐 이 정도로 써버리고 끝나버리는데요. 베토벤 같은 경우는 이 편인을 행복하게 나한테 유리하게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 편인이 나한테 유리하려면 그 전제가 뭐냐? 내가 어느 한 분야에 있어서 장인으로서 수련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속담으로 얘기하면 한 우물만 판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편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생각은 꼬리를 물어야 하는데 그 생각과 생각이 내가 장인으로서 어떤 기술을 연마하는데 공부하는데 쓰고 있다라면 그 학문의 깊이가 기술의 수준이 점점 깊어지겠죠. 그리고 베토벤은 이미 10년 이상을 음악에 계속 파고들었잖아요. 한 우물을 팠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한 우물을 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이라는 편인이 베토벤은 아주 유리하게 작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편인이 또 유리하게 작동하는 그 결과가 이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죠. 인성은 아까 받아들이는 거라 했고요. 그 받아들이는데 편인은
크게 받아들이죠. 크게 인정을 받게 돼요. 단 내가 그 전에 장인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장인이라는 것을 또 다른 예를 통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요리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요리사가 흑백 요리사에 출연할 정도로 내가 연말을 했다. 그러면 편인을 잘 쓴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분식집에서 그냥 알바할 정도로만 내 요리를 하는 요리사야. 뭐 그 정도지. 그러면 그건 편인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베토벤은 이때 크게 인정을 받게 되고요. 인정받게 되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게 되죠. 인기라는 게 인정받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병5가 바로 편제죠. 이 밀간 입장에서는 내가 수인 내가 화를 극하니까요. 그러면 이 편제, 자, 편제 효과 중에 하나가 인맥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86년 이때는 베토벤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의대생이면서 또 친구인 베겔러라는 사람의 소개로 브로닝이라는 어떤 귀족 집안의 아이들 피아노 선생이 돼요. 근데 또 거기서 또 인정받아 가지고 또 브로닝 소개로 또 그 주변 귀족들 있잖아요. 좀 수준 높은 사람들의 또 연을 또 맺게 되죠. 인맥을 확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수많은 인맥들 중에 팽생의 후원자라고 할 수 있는 발트슈타인 백작도 만나게 됩니다. 즉 발트슈타인 백작이 바로 경편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토벤은 이제 피아니스트로서의 명성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피아노라는 악기가 바로 이 경이라는 기와 또 관련이 깊고요. 그리고 베토벤의 음악은 모차르트의 음악과 비교하면 웅장하잖아요. 그게 바로 경의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차르트의 음악은 신의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오밀조밀 세밀 아기자기 귀엽고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베토벤은 경의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웅장한 표현력을 가진 음악을 만들고 있는 거죠. 자, 1786년에는 병호라는 편제의 기운을 이용해서 인맥을 넓혀 나갔다. 그리고 든든한 후원자도 만나게 됩니다. 후원자를 만난다는 것은 이 편인이 작동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복이 있다 없다를 또 따지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인성이 나한테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귀인이라 할 만큼 나를 크게 도와줄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다. 그러면 그 전제가 뭐냐? 내가 한 우물만 10년 이상 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도 않으면서 귀인을 바란다? 그건 그냥 망상일 뿐이에요. 자, 1787년 여전히 뭐 경인대우는 계속되고 있고요. 이때가 정미년입니다. 정미년의 특징은 화가 뜨거울 대로 뜨겁다. 너무 뜨겁다. 이렇게 뜨거우면 당연히 베토벤은 상대적으로 나한테 많아서 평상시에는 그런 저면을 깔고 있었던 이 수를 이제 지향하게 되죠. 그러면 그 수 중에도 이제 임과 개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베토벤이 주로 갖고 있는 것이 임이죠. 그러면 이 임을 지향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이동하게 됩니다.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베토벤 같은 경우는 이때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이면서 그 당시에 아주 유력했던 함스부르크 가문의 수장이었던 요제프 2세가 아니고 요제프 2세 동생인 프란츠 쾰른 선제우의 후원으로 빈으로 음악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즉 이동한데 쓴 거죠. 어떻게? 이 임을 지향해서요. 그리고 이 1786년부터 이미 들어왔던 이 편인으로 인해서 계속 귀인의 도움, 후원을 받는 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87년 이때 베토벤의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운을 보고 그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냐? 지금 어머니를 상대할 때, 베토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를 상대할 때 쓰는 기는 정인이에요. 그리고 베토벤은 이미 일간이기 때문에 정인이 신이죠. 자, 베토벤이 어머니를 상대할 때 쓰는 기가 신입니다. 정인. 그런데 정미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신이 이 정미라는 것에 아작이 나겠죠. 깨져버리겠죠. 그 깨지는 형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형태로 발현이 된 겁니다. 물론 베토벤의 운명만 보면서 정미년에 신이 깨진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어머니가 위험한데 라고 딱 힌트를 잡으시고 실제 어머니가 돌아가실지 여부는 또 어머니의 사주를 보면서 교차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1789년. 자, 베토벤이 19살이 되고 성인이 되는 때잖아요. 이때가 이제 기우연이고요. 이제 유가 들어왔다. 이때 무슨 일이 있는지 말씀드리면, 이제 베토벤이 더 지책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궁정교향악단의 비올라 주자가 되고요. 또 그것과 겸해서요, 부지휘자가 됩니다. 19살에 부지휘자까지 된다? 이건 엄청난 출세죠. 이 편인이 계속 작동해서 계속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이 이 세운 유의 통근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공적으로는 이렇게 출세를 하고 있는 건데, 육친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은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알코올 중독자인지, 경제력은 왜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자면, 우리가 아버지를 상대할 때 사용하는 기가 월간에 있는 기예요. 즉 베토벤은 이 무라는 기를 아버지를 상대할 때 쓰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무라는 기는 위험해 보입니다. 벌써 이 자월이라는 것만으로도 이 무는 본래 토국수를 하면서 수를 이기는 게 토이긴 하지만 토가 고립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수가 너무 많아서 토가 무너지기 십상인 꼴입니다. 게다가 지금 1789년은 기유년이잖아요. 그러면 월지에서 자유파가 됩니다. 이 유에 의해서 이 수가 더 범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무는 점점 더 쓸려 나가게 되죠. 더 약해집니다. 이게 아버지가 경제력을 상실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 거고요. 그럼 그 아버지의 빈자리를 이제 베토벤이 가장으로서 그 역할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해져가는 아버지는 결국은 1792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건강하게 지내다 어느 한순간에 사망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약해지고 약해졌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1792년은 어떤 운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아버지가 그 수가 범람하면서 쓸려가면서 약해졌다고 했잖아요. 92년에는 임자년입니다. 와, 아예 그냥 수가 운으로 확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겨우겨우 버텨내던 이 무가 그냥 확 쓸려 나가 버리겠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형태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임은 이동하는 거라 했고, 실제로 베토벤은 과거에 임을 지향하게 됐을 때 정민년에 임을 지향하면서 빈으로 음악 여행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화가 들어와서 임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임이라는 운이 강하게 들어와 버렸잖아요.
이미 넘쳐버리는 거죠. 홍수가 나버린 꼴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임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임이 저면으로 깔려서 워낙에 많다 보니까 임을 자연스럽게 쓰는 건데요. 이때 또 이동을 합니다. 자, 프란츠 선제우는 계속 후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후원으로 이제 드디어 빈으로 이동하고 정착을 해버립니다. 물론 그 후원 당시의 계약 조건은 다시 본으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하지만은 이때 임자년에 빈으로 가서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요. 물론 이제 프란츠 선제우가 이 계약에 대해서 문제 삼지도 않았어요. 뭐 그게 빈에 있는 게 베토벤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베토벤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는 형태가 됐던 게 바로 이 경페닌이 계속 작동한 겁니다. 모차르트랑 비교해 보면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의 대주교가 모차르트 계속 발목을 붙잡았잖아요. 하지만 베토벤 같은 경우는 선제우가 계속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92년에 이제 빈으로 이동을 했고요. 여행을 갔고요. 이때 하이드를 만나게 됩니다. 자, 하이드는 나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고요.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죠. 나의 스승으로서 온 거니까. 그러면 지금 무가 쓸려 나가다 보니까 이 무를 지향하는 거죠. 평관을 지향하는 거죠. 즉 스승을 지향한 거예요. 하이드는 스승을 찾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바라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무평관이 쓸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돌아가시는 형태로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하이든을 만나긴 했지만 하이든과 그냥 싸웁니다. 하이드 입장에서는 저게 학생이야. 그리고 베토벤 입장에서는 저게 스승이야. 이렇게 서로 못마땅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얘기는 할 거예요. 뭐 스승이 이게 스승다워야지, 학생다워야지 그런 이유를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운명의 관점에서 그런 하이든과 베토벤의 갈등이 왜 일어난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 원인은 이 범람하는 수에 의해서 이 무가 쓸려 나가기 때문에, 즉 평관, 즉 하이든이 쓸려 나가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발생한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795년으로 가볼게요. 이때는 이제 피아노 협주곡 2번 자기가 직접 작곡한 것하고 또 그 당시에 아주 유행했던 모차르트 음악,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이 두 개 레파토리 가지고서 정식 공연에 데뷔를 합니다. 즉 본격적으로 피아니스트로서 활동을 하는 거죠. 물론 작곡가도 경험하지만 이때는 피아니스트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을묘년이에요. 그럼 을묘하면 목이 아주 강하게 들어온 거고요. 이 목은 베토벤 입장에서는 식상이잖아요. 수생목. 그래서 이 식상을 써서 나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펼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베토벤은 이제 공연, 피아노 연주라는 그런 형태로 이 목을 마음껏 펼쳐나간 거고요. 그리고 목은 사람을 상대할 때 쓰는 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상대하게 되는 거죠.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베토벤. 이 베토벤에게도 위기가 찾아오죠. 어떤 위기냐면 바로 1798년에 이명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청력 손실이 시작됩니다. 베토벤이 있어서 감옥 역할을 하는 청력 손실이 이때 시작하죠. 이것은 이제 2부에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바사주 바이.